여러분들 호러 게임 즐겨 하시나요?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이지만 그만큼 매니악한 유저층도 두터운 편이라 요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호러 게임의 원조까지는 아니지만 8비트 그래픽으로 이런 것들도 구현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었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국민 게임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게임 악마성 드라큘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알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 당시 집에 IQ 2000이 있던 동네 형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형이 저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본 것은 바로 MSX용 악마성 드라큘라였습니다. 어차피 잠깐 놀러간 거라서 게임을 진득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린 날에 느꼈던 임팩트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였죠. 뭐랄까, 그때는 워낙 쫄보여서 게임에 귀신 비슷한 것만 나와도 눈길도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뭔가 사운드부터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으스스한데 눈을 못 떼겠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저런 게임도 있구나 구경하고 나서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플스와 세턴이 경쟁하던 32비트 콘솔 시대가 되었을 때 악마성 시리즈 중에 엄청난 띵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월화의 야상곡. 와, 근데 진짜 이 게임은 기가 막혔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패드를 내려놓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드라큘라 성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넓은 성의 미니맵을 조금씩 밝힐 때마다 느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수많은 웨폰이나 특수기 같은 게 있어서 새로운 걸 얻을 때마다 써먹는 재미도 있었고, 결국엔 제가 게임보이 어드밴스, 닌텐도 DS로 나온 악마성을 모두 플레이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했죠. 그리고 악마성의 신작 제작이 멈출 때쯤에 이런 호기심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봤던 악마성은 어떤 게임이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최초로 발매되었던 악마성 드라큘라의 시작점, 닌텐도 패미컴 디스크 버전 악마성 드라큘라입니다. 이 기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8비트 닌텐도 패미컴의 주변 기기이자 업그레이드 모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게임팩 찍어내는 단가가 꽤나 비싸서 단가도 싸게 찍어내고 소비자들에게도 싸게 게임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기기였기는 했는데 딱 일본 내수 시장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했죠. 그래도 나름 현역 시절에는 일본에서 잘 나갔는지 아직도 디스크를 구하려면 못 구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기들의 잔고장이 좀 있는 녀석이라 현재는 양품을 구해도 스스로 고쳐 써야 하죠. 아무튼 악마성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첫 번째 게임 바로 알아보시죠. 혹시나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작품은 1986년에 패미컴 디스크로 발매된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이 홀홀 단신으로 채찍 하나 들고 드라큘라를 때려잡으러 가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드라큘라를 쓰러뜨리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호러 창작물들의 몬스터들은 웬만한 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해골, 메두사머리, 좀비, 미이라, 프랑켄슈타인, 심지어 사신까지 드라큘라를 잡으러 가는 길목을 막고 있죠. 특히 이 사신은 악마성 드라큘라 시리즈에서 꾸준히 등장하는데 월화의 야상곡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네요. 얼마나 때려잡고 싶은 녀석인지. 왜냐면 월화의 야상곡 초반에 만렙이었던 알루카드의 아이템을 모조리 빼앗아 가거든요. 진짜 줬다 뺏는 건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그 덕에 초반에 이러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아우. 아무튼 본작으로 돌아와서 혹시라도 저처럼 악마성 드라큘라 시리즈를 월화의 야상곡 또는 게임보이 어드밴스나 닌텐도 DS판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월화의 야상곡 이후의 게임들은 미로 같은 성을 탐험하고 싸우며 레벨업도 하는 액션 RPG 같은 느낌의 게임이었다면 이 오리지널 게임은 그냥 횡스크롤 액션입니다. 회복 아이템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죠. 어려운 구간이나 보스를 만났을 때 물약을 가득 들고 하나씩 마셔가며 플레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은 어렵습니다.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일단 패미컴 초창기 작품이라 조작감이 상당히 딱딱하다는 점. 채찍질은 무조건 앞,
뒤로밖에 할 수 없고 위나 아래로는 채찍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적들은 전후 좌우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찍을 휘둘러야 험한 꼴을 당하지 않죠. 게다가 주인공인 사이먼 벨몬드의 이동 속도는 절대 빠르지 않고 점프도 상당히 둔탁합니다. 2단 점프 그딴 거 없습니다. 그에 반면 물결 모양으로 날아오는 메두사 머리, 그리고 이 꼽추처럼 생긴 벼룩 몬스터는 이 느릿한 주인공으로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인공 앞에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 플레이어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죠. 이 게임에는 엄연히 체력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죽는 그런 무자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쏟아지는 적들의 점점 늘어나는 데미지 때문에 후반부가 되면 이 게임에 체력바가 있었나 할 정도로 난이도가 삭막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주인공의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벽 속에 숨어있는 고기 아이템. 말 그대로 숨어있다 보니 고기들의 위치를 싹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고기를 찾기 위해 채찍 닿는 벽은 다 치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게임을 리뷰하기 위해서 진득하게 플레이해봤는데 이 게임을 쉽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둔탁한 움직임의 주인공으로 플레이어가 최적의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드라큘라의 얼굴이나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죠. 자비 없는 난이도에 이 게임을 접으셨던 분들도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는 서브 웨폰은 가급적 성수를 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두 방 맞아선 죽지 않는 적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데 성수가 이런 맷집 좋은 녀석들을 쓰러뜨리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비록 사거리는 눈물나게 짧긴 하지만 성수가 바닥에 떨어져 불로 변하는 동안은 연속 데미지 판정으로 인해 적들이 스턴에 걸리므로 강한 적들은 물론 보스까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꿀 아이템 중엔 시계. 시간을 잠깐 멈추게 해주는 아이템도 있는데 이 녀석은 워낙 하트를 많이 잡아먹어서 후반부까지 쓰기에는 쉽지 않죠. 아무튼 이 성수를 잘 활용하면 정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X아머, 이 녀석을 아주 쉽게 요리할 수 있게 되죠. 일단 성수 하나 던지고 뒤로 후퇴하면 이 녀석이 우리를 잡으러 앞으로 오는데 아까 깔아놓은 성수 불덩이에 알아서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하나만 터득하잖아요? 악마성 드라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쉽게 잡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을 아무나 쉽게 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 낙사와 압사, 이 두 가지의 즉사 기믹이 자리 잡고 있죠. 압사 부분은 사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만 여기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혹은 느리게 들어가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기에 몇 번이고 이 구간을 클리어한 저도 여기는 긴장을 타게 됩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죽었던 곳인데 가다가 한 대 이렇게 숙여줘야 돼요. 안 그럼 타이밍이 정말 한 방에 가기가 너무 빡셉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승을 불러오는 또 한 가지 요소, 바로 낙사가 있는데 이 낙사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사이먼이 피격당했을 때 뒤로 튕겨져 나가는 요소입니다. 절묘하게도 우리가 전진하다가 한 대 맞으면 그 뒤에는 꼭 빠져 죽는 곳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깔려있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쉽게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게임을 여러 번 해봐서 그 상황에 맞게 순발력을 발휘하는 수밖에요. 아무튼 옛날 게임인 만큼, 그리고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만큼 투박한 맛이 있지만 도전심이 상당히 생기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3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음악이 정말 일품인 게임인데 이 게임이 들려주는 특유의 BGM은 우리의 전투 의욕을 불타게 하는 마성을 지니기도 했죠.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쪽에선 특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인기에 힘입어 패미컴으로 3부작이 나올 정도로 꾸준하게 발매되곤 했죠. 그리고 패미컴 디스크 버전이 나온 후 수년 뒤 패미컴의 수명이 끝날 쯤에 카트리지 버전도 발매가 되었죠. 물론 북미 버전은 진작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일본 버전이고요. 두 버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오리지널 디스크 버전은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이 게임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웬만한 고수가 아닌 이상 난이도에 가로막혀 켜자마자 한 번에 깨긴 어려우니 세이브 기능은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 아닐 수 없는데 카트리지 버전은 세이브 기능이 사라져 있습니다. 대신 이지 난이도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받는 데미지의 크기도 너그러워졌으며 무엇보다 이지 모드로 하면 피격받아도 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코나미도 알고 있었네요. 한 대 맞으면 뒤로 튕겨나가게 되면 게임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아무튼 원작이 86년 작품인데 카트리지 버전으로는 93년에 나왔거든요. 워낙 페미컴 끝물에 나온 탓에 판매량도 얼마 안 되어서 이 게임의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디스크 시스템용 악마성을 완품으로 4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이 카트리지 버전의 완품은 오리지널 가격의 10배를 훨씬 넘거든요. 그나마 전 이 디스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 게임 아니고도 디스크 시스템용으로 나왔다가 페미컴 카트리지로 재발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인데 이것도 언젠가 제가 리뷰할 날이 왔으면 하네요. 그리고 북미판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쪽은 일본에서 페미컴 디스크판으로 나온 그 다음 해인 87년도에 나왔고요. 여기엔 세이브 기능도 없고 난이도 조절 기능도 없습니다. 진짜 이 시절의 북미 버전 게임들은 왜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는 이 시절의 액션 게임을 좀 하는 편이다, 오랜만에 도전할 만한 거리 없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만한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고전 게임 특유의 불합리함은 여러분들의 잠을 깨울 테며 그 손맛의 클라스와 음악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기는 분위기는 쉽사리 이 게임을 끌 수 없게 만들 테니 말입니다.